학창시절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여성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영화 감독이 되었고, 동창회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동창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녀가 사회적으로 위대한 위치가 되었음을 알게 된 동창생들이 결국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인간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95년 회색빛 도시의 낡은 동네. 세상의 모든 색이 바랜 듯한 그곳에 강지우가 살았다. 지우의 세상은 두 가지 냄새로 가득했다. 하나는 반지하 방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 다른 하나는 새벽마다 어머니가 리어카에 싣고 나가는 폐지 더미의 시큼한 먼지 냄새였다. 아버지는 지우가 아주 어릴 적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어머니는 억척같이 폐지를 주어 지우를 키웠다. 지우에게 교복은 갑옷이자 낙인이었다. 어머니가 남의 집에서 얻어온 교복은 키가 훌쩍 커버린 지우에게는 늘 한 뼘씩 짧았다. 여러 번 빨아 희끗희끗하게 색이 바랜 재킷, 손목을 덮지 못하는 소매, 몇 번이나 꿰맨 흔적이 역력한 치마. 그것은 지우가 가난하다는 무언의 증표였다. 학교는 정글이었다. 그리고 그 정글의 포식자는 유세라였다. 지역 유지의 딸인 세라는 반짝이는 새 구두와 계절마다 바뀌는 최신 유행의 가방을 자랑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늘 아이들이 들끓었고 그들은 세라의 눈짓 하나에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하이에나와 같았다. 그들의 가장 손쉬운 먹잇감은 단연 강지우였다. 어머 강지우. 너 그 교복 우리 언니가 3년 전에 입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 혹시 우리 집에서 버린 거 주워 입었니? 세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울리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전부였다. 반박은 더 큰 조롱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아 버렸다. 괴롭힘은 집요하고 잔인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면 지우의 책상 위에는 거지, 냄새나 같은 낙서가 새겨져 있곤 했다. 급식 시간에는 누군가 실수를 가장해 지우의 식판에 국물을 쏟았다. 유일한 교복에 얼룩이 지면 지우는 며칠이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였다. 피가 흥건하게 배어나오는데도 담임 선생님은 지우를 흘깃 보더니 또 칠칠치 못하게 얼른 수도가 가서 씻어. 라고 무심하게 말할 뿐이었다. 그 순간 지우는 가난이 자신을 투명인간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지우의 유일한 피난처는 동네의 낡은 재개봉관 은성극장이었다. 입장료 2,000원이 없어 극장 뒤편에 삐걱거리는 철문을 통해 몰래 숨어 들어가곤 했다. 어둡고 퀴퀴한 극장 안 스크린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빛의 파노라마는 지우를 현실로부터 완벽하게 분리시켰다. 낡은 교복도 굶주린 배도 아이들의 비웃음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그곳에서 지우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저 사각형의 스크린 안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채워넣고 싶었다. 슬프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부조리한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이야기를. 카메라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편집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영화감독. 그것은 지우에게 유일한 구원이자 희망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둔 어느 늦은 가을날이었다. 진로 상담 시간 담임은 지우의 생활기록부를 건성으로 넘기며 물었다. 강지우, 넌 대학 갈 형편도 안 될 텐데 일찌감치 공장이나 알아보는 게 어때? 그때였다. 교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유세라가 담임에게 무언가를 건네며 지우를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선생님, 저 수시 1차 합격했어요. 아빠가 기념으로 최신형 캠코더 사주셨는데 이걸로 우리 졸업 영상이나 찍어볼까요? 아, 강지우, 넌 찍힐 일 없겠다. 내가 나오면 화면이 너무 우울해지잖아. 안 그래? 아이들이 또다시 폭소를 터뜨렸다. 그 순간 지우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다. 그리고 그 파편 속에서 칼날 같은 결심이 돋아났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내 힘으로 일어서서 너희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곳에 서겠다. 그리고 그때 너희들의 그 오만한 얼굴을 다시 마주하리라.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리어카를 끌고 함께 폐지를 주우러 나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지우는 자신의 꿈을 향한 각본의 첫 페이지를 쓰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서막이었다. 재와 먼지 속에서 소녀는 가장 빛나는 별이 되기를 굳게 다짐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강물을 바다로 이끌기에 충분한 세월이었다. 2025년 서울 강남의 초고층 빌딩 숲 사이 통유리로 된 세련된 건물에 스튜디오 타임워커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영화계의 가장 혁신적이고 강렬한 족적을 남긴 제작사이자 감독 강지우의 왕국이었다. 강지우. 이제 그 이름 앞에는 천재 감독, 충무로의 미다스의 손, 칸이 사랑한 거장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녀의 영화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도 한 편의 시처럼 아름다운 영상미로 담아내 평단과 관객 모두를 사로잡았다. 데뷔작 반지하의 인어로 국내 영화제를 휩쓸었고 세 번째 작품 회색 도시의 교향곡으로는 칸 영화제 감독상을 거머쥐었다. 그녀의 영화에 출연하는 것은 모든 배우의 꿈이 되었고 그녀의 투자 제안서는 대기업 총수들이 가장 먼저 읽는 문서가 되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 선 지우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를 극도로 꺼렸고 사생활은 철저한 베일에 쌓여 있었다. 화려한 시상식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조차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다. 마치 30년 전 낡은 교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던 소녀가 그 안에 그대로 갇혀있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차기작 라스트씬의 캐스팅 회의를 막 마친 지우의 사무실로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감독님,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화양고등학교 제27회 동창회 이름으로 왔습니다. 화양고등학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비서가 건넨 고급스러운 금박 봉투가 마치 과거에서 날아온 저주처럼 느껴졌다. 졸업 후 30년. 그동안 단 한 번도 동창회에 나가지 않았다. 아니, 나갈 수 없었다. 그곳에 가면 잊고 싶었던 과거의 유령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특히 유세라의 그 비웃음 섞인 얼굴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지우는 봉투를 열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던져두었다. 잊자. 이미 다 끝난 일이다. 나는 이제 그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심장은 제멋대로 거칠게 뛰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낡은 극장의 먼지 냄새와 함께 유세라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내가 나오면 화면이 너무 우울해지잖아. 며칠 후 지우는 신작의 주연 배우로 낙점된 하준석과 미팅을 가졌다. 하준석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톱스타이자 탄탄한 연기력으로 신뢰받는 배우였다. 스크린 속 카리스마와 달리 실제 그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감독님의 시나리오를 읽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런 작품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어떤 역할이든 감독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준석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무심코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제 아내가 감독님의 엄청난 팬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꿈이 확고했던 감독님을 보면서 늘 대단하다고 생각한대요. 자기도 같은 학교 출신이라면서요. 같은 학교요?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화양고등학교 나왔다고 혹시 유세라라고 아십니까? 유세라. 세상에는 수많은 유세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화양고등학교를 다녔고 하준석의 아내인 유세라는 단 한 명뿐일 터였다. 지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다. 30년 동안 애써 외면했던 이름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 순간 지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결정되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30년 전 재와 먼지 속에서 했던 다짐을 이제는 지켜야 할 때가 왔다. 이것은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다. 과거의 자신을 구원하고 현재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무대였다. 나의 각본으로 나의 연출로 길고 길었던 이 영화의 라스트 씬을 찍어야 한다.
지우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던져두었던 금박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 참석에 망설임 없이 동그라미를 쳤다. 그 동그라미는 마치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날리는 출사표와도 같았다. 동창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랜드마크인 6성급 호텔 더 헤리티지의 그랜드 볼룸은 성공한 40대들의 화려한 축제장이었다.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금빛 조명 아래 명품으로 치장한 남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와인잔을 부딪히며 자신들의 성공담을 과시하기에 바빴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성공한 사업가 그들은 30년 전의 풋풋한 교복 대신 사회적 지위라는 값비싼 갑옷을 입고 있었다. 강지우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연회장 입구에 도착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하고 미니멀한 검은색 실크 수트를 선택했다. 불필요한 장신구 하나 없이 오직 손목에 찬 심플한 시계만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랜 시간 다져진 내공과 자신감은 그 어떤 명품보다 그녀를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등장은 아무런 주목도 끌지 못했다. 대부분의 동창들은 강지우라는 이름은 기억했지만 그 얼굴까지는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지우가 어색하게 입구에 서 있을 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혹시 강지우 아니니? 돌아본 곳에는 안경을 쓴 선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다. 학창시절 반장이었던 김민준이었다. 그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다. 와, 정말 지우 맞구나. 하나도 안 변했네. 잘 지냈어?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거지. 정말 보고 싶었다. 민준의 꾸밈없는 반가움에 지우의 긴장된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그는 학창시절 대놓고 지우를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방관자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세월은 그의 눈빛에서 과거의 미안함을 읽게 했다. 두 사람이 잠시 옛 추억을 나누고 있을 때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오늘의 주인공 유세라가 등장한 것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 컬렉션으로 휘감은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거만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옆에는 남편인 톱스타 하준석의 실물 크기 등신대가 세워져 있었고 화양고의 자랑 배우 하준석의 아내 유세라라는 문구가 번쩍였다. 세라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부러움과 아첨의 시선을 만끽하며 무리의 중심에 섰다. 어머, 다들 왔네. 남편이 오늘 밤에 시상식이 있어서 같이 못 온 게 너무 아쉽다. 대신 내가 다들 식사 대접하라고 카드 주고 갔어. 마음껏들 즐겨. 친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를 에워쌌다. 세라는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민준과 함께 있는 지우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내 경멸과 조소가 담긴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어머, 이게 누구야? 반장 김민준 옆에 혹시 강지우? 맞나? 세상에, 내가 여길 다 오네. 폐지 줍는 건 이제 그만뒀나 봐.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몇몇 친구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 하나 세라를 말리지 못했다. 그녀의 권력은 30년 전 교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유효했다. 지우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세라를 응시했다. 그 침착함이 세라를 더욱 자극했다. 왜 말이 없어? 하긴 너 같은 애가 이런 데 오면 주눅들만도 하지. 여긴 너 같은 사람이 올 때가 아니잖아. 그래도 용케 여기까지 왔네.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하다. 아직도 그 낡은 반지하에서 영화 포스터나 붙여놓고 사니? 세라의 날카로운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김민준이 보다 못해 세라야 그만해.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그래? 라고 말렸지만 세라는 코웃음을 쳤다. 왜? 내가 틀린 말했어?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야. 곧 할리우드 진출도 앞두고 있다고. 그 사람이 버는 돈이 얼만 줄은 아니? 너 같은 사람은 평생 구경도 못할 세상에서 살고 있어, 난. 세라는 자신의 손에 낀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지우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그것은 노골적인 과시이자 잔인한 모욕이었다. 지우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세라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동요하지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침묵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연 회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채 가난했던 소녀와 톱스타의 아내가 된 여왕의 대치를 지켜보고 있었다. 30년 전 교실에서 시작된 잔혹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다. 정적. 유세라의 오만한 목소리가 남긴 잔향마저 얼어붙은 듯한 무겁고 차가운 정적이 그랜드 볼룸을 지배했다. 동창들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부러움이나 동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잔인한 구경거리를 앞둔 관객의 호기심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지켜보는 듯한 불안감이었다. 유세라는 강지우의 침묵을 굴복으로 해석했다. 30년 전 자신의 발밑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지우의 검은색 수트와 자신의 화려한 드레스를 노골적으로 비교하며 말했다. 왜 대답이 없어, 지우야? 하긴 말해봤자 초라하기만 하겠지. 아직도 옛날 생각나네. 내 교복에서 나던 그 퀴퀴한 냄새 말이야. 비 오는 날이면 더 심해졌는데. 우리가 왜 널 피했는지 이제 알겠니? 그것은 단순한 조롱을 넘어선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폭력이었다. 지우의 영혼에 새겨진 가장 깊은 흉터를 다시 한번 헤집는 잔인한 행위였다. 김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몇몇 동창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세라의 권력에 취한 무리들은 희미한 웃음으로 동조하며 이 잔혹한 연극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했다. 모두가 지우가 무너지거나 혹은 분노에 차소리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때 지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도 슬픔에 잠겨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차분하고 맑아서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단숨에 장악했다. 유세라. 지우는 세라의 이름을 불렀다. 친구를 부르는 친근함이 아닌 피사체를 규정하는 감독의 목소리였다. 너는 30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 말은 세라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지우는 변명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때도 너는 항상 그랬지. 누군가를 짓밟고 그 사람의 그늘 위에서야 비로소 내가 빛난다고 믿었어. 내가 가진 예쁜 옷, 비싼 학용품, 너에게 아첨하는 친구들 그런 것들이 너를 증명한다고. 지금도 똑같아. 내 옆에 세워진 남편의 등신대, 내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 이 화려한 파티. 그것들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지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무대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연출가, 바로 그 자체였다. 불쌍하구나, 세라야. 너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너 자신을 조금도 채우지 못했어. 여전히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 너를 치장하고 타인의 불행을 자양분 삼아 살아가고 있으니. 세라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감히 강지우가 그 냄새나던 거지가 자신을 동정하고 분석하고 있었다. 상황은 그녀가 짜놓은 각본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다. 관객이어야 할 지우가 무대의 주인이 되어 자신을 심판하고 있었다. 뭐라고? 내가 감히 나한테. 이 거지가 정말 미쳤나? 세라의 이성을 잃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지우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였다. 주변의 친구들이 황급히 그녀를 말렸다. 연 회장은 이제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세라의 분노와 지우의 침묵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모두가 이 기이한 권력 역전의 현장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묵직한 문이 스르륵 열리며 눈부신 플래시 세례와 함께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모든 미디어의 주목을 한몸에 받는 사람. 스크린 속 왕이자 이 시대 최고의 스타. 배우 하준석이었다. 그의 등장은 이 혼란스러운 연극의 이막을 알리는 거대한 종소리와도 같았다. 어머, 하준석 씨다. 세라 남편 진짜 왔네. 시상식 끝났나 봐. 하준석의 등장은 그랜드 볼룸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방금 전까지의 살벌한 분위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들의 감탄과 환호,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 찼다. 하준석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에 익숙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다. 이성을 잃고 날뛰던 유세라는 남편의 등장에 잠시 행동을 멈췄다. 그리고 곧 그녀의 얼굴에 다시 한번 승리와 환희의 빛이 떠올랐다. 그래, 이 무대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다. 내 남편이 이곳에 왔으니 이제 이 모든 상황은 끝이다. 강지우는 이제 끝장이다. 세라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고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의 얼굴로 남편에게 달려갔다. 여보, 어떻게 왔어요? 보고 싶었잖아요. 그녀는 하준석의 팔에 매달리며 의기양양하게 지우가 있는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마치 전리품을 확인시키는 승전 장군처럼. 마침 잘 왔어요. 여기 내 옛날 친구가 왔는데 사는 게 많이 힘든가 봐요. 당신이 스타니까 위로라도 한마디 해줘요. 응?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우를 향한 조롱과 남편에 대한 과시가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주변의 친구들 역시 이제 강지우는 끝났다는 표정으로 흥미진진하게 상황을 지켜보았다. 하준석이 아내의 말에 따라 강지우에게 다가가 어떤 자비를 베풀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다. 하준석은 아내의 등을 가볍게 토닥여준 뒤 그녀가 가리킨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입가에는 아직 사교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검은 수트를 입은 강지우에게 닿는 순간 그 미소는 얼굴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췄다. 하준석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비볐다.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려는 듯 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분명 자신의 차기작 라스트 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신의 배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존재 강지우 감독이 서 있었다. 그는 아내를, 친구들을, 주변의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보이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강지우 한 사람만이 존재했다. 하준석은 아내의 팔을 뿌리치듯 놓고 성큼성큼 지우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연회장의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존경심과 당혹감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다. 감독님, 감독님께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정적. 아니, 정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했다. 모든 소리와 움직임, 심지어 생각까지도 진공 상태가 되어버린 듯한 절대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감독님? 그 단어가 유세라의 뇌리에 박혔다.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소리인가? 내 남편이 왜 저 거지 같은 강지우에게 감독님이라고 부르며 머리를 숙이는가? 하준석은 동창들의 얼어붙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극진히 모셨을 겁니다. 이런 누추하고 소란스러운 자리에 감독님께서 친히 왕림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누추하고 소란스러운 자리. 방금 전까지 세라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다고 자랑했던 동창 회장이 대한민국 톱스타의 입에서 누추한 곳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그제야 몇몇 눈치 빠른 동창들이 경악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잠깐만, 강지우라고? 설마 영화 감독 강지우? 회색 도시의 교향곡 만든 그 강지우 감독?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우리 동창이었다고. 누군가 다급하게 스마트폰으로 강지우 감독을 검색했다. 화면에 떠오른 세계적인 영화제 레드카펫 위에 선 지우의 사진과 눈앞의 여인이 겹쳐지는 순간 연회장 곳곳에서 침묵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유세라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자신이 폐지 줍는 애에 냄새나던 거지라고 모욕했던 여자가 자기 남편이 그토록 존경하며 함께 일하는 것을 가문이 영광으로 여기던 바로 그 강지우 감독이었다는 사실. 그 끔찍한 진실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화려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준석은 얼음처럼 굳어버린 아내의 얼굴, 겁에 질린 동창들의 표정, 그리고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듯 고요히 서 있는 강지우 감독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며 맞춰졌다. 아내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학창시절의 불쌍하고 보잘것없던 친구.
오늘 이 자리에서 모욕을 주겠다며 웃던 그 대상이 바로 강지우 감독이었다. 하준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자신의 배우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공포가 그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연회장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하게 아내를 불렀다. 유세라 씨. 그는 더 이상 아내를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 서늘한 호칭에 세라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감독님께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들바들 떨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하준석의 눈빛이 실망을 넘어 경멸로 차갑게 식어갔다. 당신 제정신이야?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면서 아니, 그걸 다 떠나서 어떻게 한 인간에게 그런 끔찍한 모욕을 줄 수가 있어?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모든 것, 당신이 나를 통해 누리는 그 빛나는 삶이 바로 이분의 비전과 재능 덕분이라는 건 생각 안 해봤어? 그보다 먼저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이라는 걸 배우지 못했어? 내가 사랑했던 유세라는 적어도 비겁하고 잔인한 사람은 아니었어. 당신에게 너무나도 실망했어. 톱스타 남편이 공개적으로 내뱉는 질책과 실망. 그것은 유세라의 자존심과 허영으로 쌓아 올린 성벽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공성추였다. 그녀의 세계는 이제 완벽한 폐허가 되었다. 모두가 폐허가 된 세라를 지켜보고 있을 때 강지우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하준석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인 뒤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시선은 세라를 넘어 그곳에 있는 모든 동창을 향하고 있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가난을 비웃고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추한 일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카메라 뒤에 숨어 세상을 봤습니다.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상처 입은 사람들의 눈빛 속에 담긴 진실을 화려한 거짓 뒤에 숨은 공허함을 전부 비춰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빛은 30년 전 상처 입은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겪고 일어선 거장의 깊이를 담고 있었다. 저는 오늘 제 삶을 증명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통쾌한 복수를 하는 것이 제가 쓴 시나리오의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무대의 마지막 장에 서고 보니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상처를 낳을 뿐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세라에게로 다가갔다. 진정한 엔딩은 용서와 이해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세라, 당신을 위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각본을 써야 할 때입니다. 지우의 말은 심판이 아닌 구원이었다. 그 순간 무너진 자존심과 수치심 그리고 한 줄기 구원에 대한 갈망에 휩싸인 유세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다. 화려한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초라하게 끌렸다. 지우야 아니 감독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과거의 여왕이 현재의 거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30년간 이어진 길고 잔인했던 영화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화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동창회장은 거대한 영화 세트장이 되었고 모두는 이 충격적인 라스트 씬의 증인이 되었다. 유세라가 무릎을 꿇은 순간 그랜드 볼룸의 시간은 멈췄다.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은 마치 무대 위 비극의 주인공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처럼 그녀의 초라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동창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이 여왕으로 떠받들던 존재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숭고하게 빛나는 강지우의 모습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었다. 이 잔인한 침묵을 깬 것은 강지우였다. 그녀는 복수의 승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경멸이나 만족의 표정 대신 깊은 연민의 눈빛으로 세라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떨고 있는 세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일어나 세라야.
그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워서 오히려 날카로운 질책보다 더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런다고 30년의 세월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너도 나도. 우리 모두에게 새겨진 상처는 무릎을 꿇는다고 지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일어나. 지우는 세라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세라는 힘없이 딸려 일어나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흐느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오만한 여왕이 아닌 길을 잃고 상처 입은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하준석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부축했다. 그는 지우를 향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처럼 작게 속삭였다. 감독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아내를 데리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왕과 여왕이 퇴장하자 마법에서 풀려난 사람들처럼 동창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오늘 밤 그들은 단지 친구의 성공과 몰락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와 마주했다. 지우를 향한 조롱에 동조했던 기억, 세라의 권력에 빌부터 안도했던 기억, 약한 친구의 고통을 애써 외면했던 기억. 그 모든 과거의 망령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아무도 지우에게 다가와 아는 척을 하거나 축하를 건네지 못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스튜디오 타임워커의 비서실로 연락 한 통이 왔다. 유세라였다. 그녀는 비서를 통해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감독님을 뵙고 싶다고 간청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약속을 잡았다. 이 연극을 제대로 끝맺기 위해서는 무대 밖에서의 진솔한 대화가 필요했다. 약속 당일 지우의 사무실에 나타난 유세라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화려한 명품 옷 대신 수수한 면 원피스를, 완벽했던 메이크업 대신 핏기 없는 민낯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당당했던 어깨는 형편없이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녀는 지우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아니, 못했어. 남편은 나를 실망한 눈으로 바라보고 나는 그 사람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내 모든 게, 내가 평생 당연하다고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궁금했지? 내가 왜 그렇게 너를 미워하고 괴롭혔는지. 사실은 나는 내가 부러웠어. 뜻밖의 말에 지우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모든 걸 가졌지만 단 하나도 내 것이 아니었어. 아빠의 돈, 남들이 부러워하는 외모, 내 말에 복종하는 친구들, 그 모든 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었지. 나는 그저 텅 빈 껍데기였어. 그런데 너는 달랐어. 너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너한테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너만의 것이 있었어. 바로 꿈이었지. 세라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나는 내가 낡은 극장으로 숨어드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어. 그때 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아이처럼 반짝였거든.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졌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했어. 그래서 널 짓밟아야만 했어. 내 빛을 꺼뜨려야만 내 존재가 의미 있어진다고 믿었으니까 정말 미안해, 지우야. 정말 미안하다. 그것은 변명이 아닌 잿더미 속에서 건져 올린 뒤늦은 고백이었다. 30년 동안 감춰왔던 열등감과 질투의 민낯이었다. 지우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내 사과를 받을게. 하지만 용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건 아마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거야.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너를 위해서도.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라 앞에 섰다. 하지만 과거에만 갇혀 살 수는 없겠지. 너도 나도. 이제 새로운 각본을 써야 할 시간이야.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주 작은 가능성이었다. 일주일 후 강지우의 이름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동창들에게 전송되었다.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장소는 더 헤리티지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이 아닌 화양시의 낡은 시민회관 2층 회의실이었다. 약속된 날 회의실에는 20명 남짓의 동창들이 모여들었다.
대부분 동창회에 참석했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어색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유세라와 하준석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준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강지우가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모인 친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와줘서 고마워. 다들 많이 놀랐을 거야. 어쩌면 나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지. 평화롭던 동창회를 망쳐놨다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부끄러운 과거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건 너무 슬픈 결말이잖아. 지우는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영화 시나리오나 기획안이 아니었다. 화양시에 대한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과 통계 자료, 빛바랜 사진들이었다.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야.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고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 줬던 바로 그 공간이지. 우리는 모두 성공해서 이곳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그럴까? 우리는 어쩌면 이곳을 외면하고 도망친 건 아닐까? 그녀는 낡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자신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던 지금은 폐관되어 을씨년스럽게 변해버린 은성극장 사진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각본을 써보려고 해. 나 혼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함께. 동창들의 얼굴에 의아함이 떠올랐다.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편 만들 거야. 제목은 화양, 우리들의 시간. 우리가 외면했던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이곳에 남아서 여전히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카메라에 담을 거야.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영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런 걸 왜 우리가 해? 지우는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영화는 세상을 보는 창이야. 카메라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혹은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보게 만들어주지. 우리가 한때 경멸하고 무시했던 이웃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는 거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과 화해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진짜 속죄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 뜻밖이고 어쩌면 무모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반장이었던 김민준이었다. 나는 할게. 출판사 일 때문에 바쁘지만 주말마다 내려와서 도울게. 글 쓰는 건 자신 있으니 인터뷰 대본이라도 맞지. 그의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몇몇이 더 손을 들었다. 회계사 친구는 예산 관리를 맡겠다고 했고 작은 식당을 하는 친구는 촬영팀 식사를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모두의 시선이 유세라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 평생 누구에게 명령만 해봤지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하지만 뭐든지 시켜만 줘. 촬영 장비를 나르든 청소를 하든 뭐든지 할게. 제발 나에게도 속죄할 기회를 줘. 그녀의 눈물 어린 호소에 하준석이 조용히 일어나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 지우를 향해 말했다. 감독님, 저희 부부가 가진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서 이 프로젝트를 돕겠습니다. 최고의 촬영 장비와 전문 스태프들의 자문을 지원하겠습니다. 저 역시 배우가 아닌 화양 출신의 하준석으로 이 영화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고 불안하게 시작된 프로젝트는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30년 만에 다시 모인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낯선 여정의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화양, 우리들의 시간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고 험난했다. 서울에서의 성공에 익숙해져 있던 동창들에게 먼지 날리는 고향에서의 촬영은 그 자체로 도전이었다. 세련된 양복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었고 와인잔 대신 뜨거운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들었다. 강지우는 감독으로서 냉철하게 현장을 지휘했다. 그녀는 친구라고 해서 누구도 봐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지시는 단순히 기술적인 것을 넘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었다. 카메라를 들이대지 마. 그들의 삶에 스며들어야 해.
뷰파인더로 보기 전에 당신들의 눈으로 먼저 그 사람의 눈을 봐.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그들의 침묵을 먼저 느껴야 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은 유세라였다. 지우는 그녀에게 현장 지원이라는 역할을 맡겼다. 촬영에 필요한 온갖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자리였다. 세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커피를 타고 무거운 조명 장비를 옮기고 촬영 장소 섭외를 위해 낯선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며칠간 그녀는 서러움에 밤마다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타온 커피 한 잔이 밤샘 촬영에 지친 스태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자신이 정리한 촬영 스케줄 덕분에 모두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기쁨을 배웠다. 변화는 다른 동창들에게서도 나타났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친구는 평생 숫자로만 사람을 평가했다. 그런 그가 재개발로 가게를 잃을 위기에 처한 시장 상인의 인터뷰를 맡게 되었다. 그는 상인의 눈물과 한숨 속에서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한 인간의 삶의 무게를 느끼고 깊은 충격에 빠졌다.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된 친구는 늘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 그는 평생을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으로 고통받는 노인의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을 클로즈업으로 촬영하게 되었다. 그는 뷰파인더 속에서 그 어떤 미인보다도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역사를 발견하고 숙연해졌다.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는 그들의 모교인 화양고등학교에서의 촬영이었다. 그들은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꿈과 고민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 가난한 여학생이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렸다. 집안 형편 때문에 미술 학원에 가지 못해 미대 진학의 꿈을 접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그 모습을 카메라 뒤에서 지켜보던 유세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30년 전 강지우의 모습이, 그리고 자신의 잔인했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촬영이 끝난 후 세라는 모두가 모르게 그 여학생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아닌 화양을 사랑하는 선배라는 이름으로 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학원비와 재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구의 과시도 아닌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이었다.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세라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30년의 얼음벽에 아주 작지만 따뜻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들은 카메라 뒤에서 비로소 서로의 진실한 모습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화양시에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다큐멘터리 영화 화양, 우리들의 시간의 시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시사회 장소는 서울의 화려한 멀티플렉스가 아니었다. 동창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하준석과 유세라 부부가 거액을 투자해 새롭게 리모델링한 은성극장이었다. 낡고 퀴퀴했던 지우의 유일한 안식처는 이제 최신 음향시설과 안락한 좌석을 갖춘 세련된 커뮤니티 시네마로 재탄생했다. 극장 안은 영화 시사회라기보다 큰 동네 잔치와 같은 분위기였다. 객석에는 영화 평론가나 기자들 대신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화양시의 이웃들이 가득했다. 재개발 구역의 시장 상인들, 평생 탄광에서 일해온 노인들, 꿈을 향해 달려가는 화양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객석 한편에는 지난 몇 달간 동고동락했던 동창들이 이제는 어색함 없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함께 앉아 있었다. 이윽고 극장 안의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 위로 익숙한 화양시의 풍경이 펼쳐졌다. 영화는 화려한 기교나 극적인 연출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도시의 새벽을 여는 환경미화원의 뒷모습을, 손님의 발길이 끊긴 구멍가게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좁은 골목길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담담하게 비출 뿐이었다. 카메라는 강지우의 눈이 되어 한때 그녀가 외면했던 공간의 아름다움을, 경멸했던 사람들의 살 속에 숨겨진 숭고함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극장 안은 고요했다. 간간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웃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나직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생전 모습이 담긴 낡은 사진이 비칠 때는 조용한 흐느낌이 객석 곳곳에서 새어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영화 관람이 아닌 자신들의 삶을 위로받고 서로의 시간을 확인하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았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감독 강지우, 총괄 프로듀서 하준석, 유세라, 인터뷰 및 구성 김민준, 그리고 수많은 동창의 이름이 각자의 역할과 함께 스크린을 채웠다. 마지막으로 하얀 화면 위에 문장 하나가 떠올랐다. 이 영화를 우리의 고향 화양의 모든 이웃들에게 바칩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눈물을 닦으며 기립박수를 보내는 이웃들의 모습에 무대 뒤에 서 있던 동창들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무대 인사 시간. 강지우와 하준석, 유세라, 김민준을 비롯한 주요 제작진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지우는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가득 메운 이웃들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 영화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시간이 바로 이 영화 그 자체입니다. 저희는 그저 여러분의 위대한 이야기를 잠시 옆에서 기록했을 뿐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녀는 말을 마친 뒤 옆에 서 있던 유세라에게 조용히 마이크를 건넸다. 모든 시선이 세라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골랐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곳 화양을 그리고 이곳의 이웃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오를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영화를 만들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비싼 옷이나 넓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고 작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부족한 저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 화양의 모든 어른과 이웃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그녀는 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고백에 객석에서는 비난 대신 따뜻한 격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무대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지우의 얼굴에 비로소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30년간 그녀를 올가매던 길고 긴 악연의 사슬이 진심 어린 고백과 따뜻한 용서 속에서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 이후 다큐멘터리 영화 화양, 우리들의 시간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국내외 유수의 독립영화제에서 작품상을 휩쓸며 세상을 바꾼 가장 진실한 영화라는 찬사를 받았다. 영화의 수익금과 동창들의 기부금, 그리고 유세라 부부의 막대한 투자가 더해져 화양 커뮤니티 재단이 설립되었다. 강지우는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이다. 하지만 그녀의 영화는 조금 달라졌다. 날카로운 통찰력은 여전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깊은 온기가 더해졌다. 그녀는 차기작으로 상업 영화를 준비 중이며 주인공으로는 어김없이 배우 하준석이, 그리고 조연으로는 화양에서 발굴한 신인 배우가 캐스팅되었다. 유세라는 이제 배우 하준석의 아내가 아닌 화양 커뮤니티 재단 이사장으로 더 자주 불린다. 그녀는 명품샵 대신 화양시의 골목시장을 누비고 사교 파티 대신 장학금 수여식과 독거노인 지원 사업 현장을 지킨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돈과 시간을 어디에 써야 가장 가치 있는지 아는 속이 꽉 찬 사람이 되었다. 남편 하준석과의 관계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단단해졌다. 서로를 존중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이다. 다른 동창들의 삶도 변했다. 김민준의 출판사는 화양, 우리들의 시간의 제작 과정과 인터뷰를 담은 책을 출간해 베스트셀러를 만들었고 다른 친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재단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동창회는 이제 더 이상 서로를 과시하고 질투하는 자리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연대의 장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은성극장 옥상 카페. 강지우와 유세라가 나란히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저 멀리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화양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재단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영화교실, 반응이 아주 좋대. 제2의 강지우 감독이 나올지도 몰라. 세라가 웃으며 말했다. 너 같은 재단 이사장만 있다면 10명도 더 나오겠다. 지우가 미소로 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30년 전의 상처나 어색함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는 친구이자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지가 되었다. 우리의 진짜 라스트 씬은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인가 봐. 지우의 나지막한 말에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스크린 밖에서 그들의 삶이라는 영화는 이제 막 새로운 후반부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도 용서도 넘어선 사랑과 연대로 써내려가는 희망의 이야기였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